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신예지입니다. 오늘은 유상화, 김정은, 그리고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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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장에서는 대부분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미증시에서는 나스닥이,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이 상승했습니다. 월가는 패드가 10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금리를 인하하되 추가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미증시 이슈와 흐름 유상화 아나운서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 수출 허용 소식에도 중국 내 접근 제한 우려가 다시 떠오르면서 시장은 보합권에서 출발했고 국채금리가 오르자 투자 심리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장중에 JP모건이 비용 증가를 언급하면서 4% 넘게 급락했고 금융주 전반이 흔들리자 지수는 한때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혼조세를 보이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수 살펴보시면 나스닥만 0.1% 올랐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8%, 0.1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흐름의 핵심은 역시 고용시장 데이터와 연준의 해석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ADP, 민간 고용검사를 발표하면서 고용 불안을 자극했지만 오늘 졸지에서 보고한 구인 건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회복하면서 다시 연착륙 기대를 키웠습니다. 다만 실제 채용은 감소했고 숙박 접객역 폐고가 급증하는 등 고용의 질은 계속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기업 중심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고용 정상화는 진행되지만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혼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기술 자동차 대표주 중에서는 테슬라와 알파벳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에 작용했던 호재로는 파이퍼 샌들러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였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칩 수출 허용이 미중 갈등 완화 기대를 키우면서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알파벳도 보시면 미 국방부가 구글 제미나이4 거버먼트를 도입해 디지털 전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AI 기업 중에 가장 뚜렷한 수혜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반면에 반도체와 금융주는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의 H200 중국 수출 허용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금지 검토와 25% 매출 로열티 논란이 겹치면서 하락했습니다. 섹터 전반이 매물 소화에 들어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JP모건이 AI 투자 확대로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히면서 4% 넘게 하락했고 대형은행 전반으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GM은 투자 의견 상향에 상승했고요. 리튬 2차 전지 일부 종목은 최근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메타는 차세대 AI 모델 출시 지연 우려로 약세를 보였고요. 또한 헬스케어주죠. 일라엘릴리는 신규 경쟁자 등장과 자회사 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이슈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주한미군 국방비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회의가 현지 시간 7일 공개한 3천조 분량의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입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한 건데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지난 9월부터 미 연방상하원이 조율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불가를 명시한 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이어 5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허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잡음도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다만 수출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는 승인된 고객사에 하나며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는 로열티와 관련된 조건도 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남겨뒀는데요. 이번에 풀리는 H200은 기존 중국력 저사양 칩보다 성능이 6배가량 뛰어나지만 엔비디아의 최신형 모델인 블랙웰과 차세대 칩 루비는 수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일 갈등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중일 갈등 속에서 양국의 오가는 전기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해운업체 일중국제페리는 전날 홈페이지에 일본어와 중국어로 공지를 올려 중국 상하이와 일본 오사카 고베를 오가는 페리 젠전호의 운항을 지난 6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중국제페리는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는 중국 측 통지에 따라 6일 상하이 출발편부터 젠전호의 여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미국장에서 두드러졌던 종목별 움직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 소식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도이체뱅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인데요. 마이크론 주가는 올해만 193%가 올랐습니다. 9일 도이체뱅크는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200에서 $28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13% 상승 가능한 수준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목표가 조정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어난 겁니다. 도이체뱅크는 목표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는 더 높아진 이익 전망을 꼽았습니다. 도이체뱅크는 현재 메모리 환경이 지난 분기와 상당히 다르다면서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주당 순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요즘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전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후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로 시장 경쟁이 줄어 구독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 9일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송은 경쟁을 악화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개인에게 소송권을 부여하는 클레이튼법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클레이튼법은 미국에서 기업 간 담합과 곡점, 불공정 인수를 금지하고 경쟁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반독점 법률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캠벨스, 식품회사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더벨스 캠벨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영향임 때문인데요. 캠벨은 회계연도 1분기 순매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2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26억 5천만 달러와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주단 순이익은 0.65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0.171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식음료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4% 감소하면서 부진했고 스택 부문 매출도 2% 줄었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 실적 전망 역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EPS 전망 범위는 2.4에서 2.55달러로 현재 수준에서 12%에서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상아 아나운서가 미증시 마감과 글로벌 이슈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업종별로 혼조 쓰인 와중에 어제는 하락했던 테슬라가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운전 중에 문자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CEO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중국 출시용이었던 저사양 칩 H20에서 이제는 H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200이 중국에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중국 사용 제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식 팔로우업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정리한 모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FSD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는데요. 운전자가 핸들을 거의 잡지 않아도 좁은 골목길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수준이라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행자가 접근하자 스스로 멈춰섭니다. 사람이 건너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뒤 다시 출발하는데요. 운전자는 이 과정에서 핸들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달 말부터 국내에 도입된 테슬라의 FSD 기능 때문입니다. 방향 지시 등의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교차로 통과와 도로에 정차한 사고 차량과 경찰을 피해 자연스럽게 주행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7번째로 국내에 도입됐으며 자율주행 5단계 중 운전자가 좌석에 앉아 감독해야 하는 자율주행 2단계의 기술에 해당합니다. AI와 차량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 8대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간혹 주행 오류도 있지만 운전자들은 운전 피로가 굉장히 크게 줄었다며 신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제조사들도 맞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GM은 슈퍼크루즈 기능을 국내 차량에 이미 적용했고 현대차 역시 작년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7년까지 테슬라의 FSD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레벨 3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선 회장도 기술 격차를 인정한 만큼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공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문은 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가입니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운전자가 핸들을 30초 이상 잡지 않으면 경고가 울리고 계속 무시할 경우 자율주행 기능이 중단돼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차량은 1시간 가까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 FTA 특례 적용 때문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한국 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기준에는 운전대 이탈 경고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국내 규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제도적 공백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테슬라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뜻이지만 운전자의 주시와 개입이 필수인 감독형 2단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고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운전자가 앞을 보지 않으면 내부 카메라가 경고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기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연간 5만 대로 제한돼 있던 미국산 차량의 수입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라서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첨단 기술 도입이 결국 자율주행 서비스라는 최첨단 기술 도입의 속도만큼 이를 뒷받침할 산업 경쟁력과 안전 규범을 갖추는 것이 국내 시장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모 이슈였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꼭 필요한 테슬라 이슈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요새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기가 조금 헷갈렸는데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한편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남 지역에서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기사의 탑승 아래 운행되며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상화 아나운서가 오늘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 가져오셨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한 뉴스 브리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러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8일 공개된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에 따르면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영화상과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연 배우 이병헌은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로 선정돼 조지 클루니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와 수상을 다투게 됐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 등 3개 부문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은 내달 1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AI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리나라가 각국의 인공지능 역량을 평가한 AI 지수조사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영국 언론기관 토터스 미디어와 옵서버가 세계 93개국의 AI 역량과 경쟁력을 분석한 2025 글로벌 AI 인덱스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밀어내고 종합 5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선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과 2020년 8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2021년 7위, 2023년과 2024년 6위로 순위를 점차 끌어올린 뒤 올해 5위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영 환경과 인프라, 개발, 연구, 정부 전략 부문에서는 각각 2위에서 6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생충에 이어서 무려 5년 만에 골든글로브에 후보를 올리게 됐습니다. 영화 산업이 걱정되는 와중에 정말 듣기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뉴스 전하겠습니다. G마켓의 무단결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도 더 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G마켓의 지연보고 정황도 포착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계정주인도 모르는 사이 G마켓에서 무단결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카드에서 많게는 20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무단으로 결제된 것인데요. 당초 알려진 피해는 66건이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 규모가 7건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 결제건들을 추적한 결과 총 73건이 확인된 것인데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체 피해 금액은 약 1,400만 원대로 추정됩니다. KBS 취재 결과 금감원은 G마켓에 대한 지연보고 정황을 포착하고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사고 인지 후 24시간 안에 금융당국에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고 시점은 지난 2일, 첫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로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라 회사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흘이나 더 늦은 겁니다. 다만 G마켓 측은 사고 금액 100만 원 미만은 신고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연 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개별로 따지면 건당 피해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보고 제외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사고 금액 기준을 이번 사태 전체, 즉 70여 건의 합계액 1,400만 원대로 해석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국은 G마켓의 보안이 취약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 대규모 해킹 사태, AI 기술과 맞물리면서 개인에게 맞는 사기 시나리오나 딥페이크 음성이 추가되는 등 해킹 수단은 더욱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국과 각 플랫폼들은 하루빨리 이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은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공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예인들이 출국할 때마다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열리는 K-팝 시상식 마마를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몰린 팬과 사진 판매업자들, 이른바 혼마라고 불리는 이들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오전까지 비교적 조용한 공항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3시간 뒤 아이돌이 등장하자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연예인을 보기 위해 몰린 팬들뿐 아니라 혼마들이 대거 몰리면서 사다리와 촬영 장비가 공항 동선에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돌이 도착한 순간 줄이 무너지고 사람 위에 사람이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카트에 걸려 넘어지거나 공항 이용객들을 밀치고 지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는데요. 아이돌이 수석장으로 이동하자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한 경쟁은 더 커졌습니다. 사다리까지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욕설을 주고받는 사람들까지 시비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바닥에는 사실상 장비들이 심하게 나뒹굴렀고 통제선은 의미를 잃을 정도로 혼잡해졌습니다. 기자 역시 인파에 밀려 취재가 어려울 정도의 혼잡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팬들과 촬영자들이 특정 시간에 일제히 공항에 몰려들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연예인이 어떤 항공편을 이용하고 언제 출국하는지와 같은 민감한 비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취재 결과 특정 연예인의 항공편과 좌석 정보까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SNS 계정에 문의하면 항공편 정보는 약 3만 원, 좌석 정보는 멤버당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6만 원을 입금하자 불과 1시간 만에 비행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됐습니다. 좌석 정보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보를 판매한 사람은 항공사 내부 관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조회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마 출국길이 이어지는 동안 또 다른 스타들이 연이어 출국했으며 일부 팬들과 혼마들은 공항에 머물며 숙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 노동자와 일반 이용객들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됐고 이동에 대한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관광객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자 무서웠다며 한국 공항의 무질서한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항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단순히 팬심이 만든 팬덤 과열로만 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연예인의 비행정보 유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공공재의 위협과 테러 등 국가적 차원의 보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정과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재입니다. 유명인의 출국이라는 이유로 혹은 팬심이라는 단어로 다수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열된 팬심과 상업적 목적이 만든 위험한 풍경. 이제는 모두의 배려와 절제가 필요할 상황입니다. 뉴스브리프였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뉴스브리핑 잘 전해주셨는데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할 때 사용하는 이 통관부호를 바꿨는데 아직 물건을 받기 전에 변경을 해버려서 현재 세관이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송을 기다리면서 이왕 G마켓을 포함한 여러 사이트의 정보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내장 이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어딜 갈까입니다. 겨울 밤이 되면 반짝이는 불빛과 낭만이 있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별빛이 굉장히 반짝이는 이 우주여행 같은 축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해수욕장에서 바로 축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빛축제, 별의 물결이 밀려온다입니다. 지금부터 겨울밤 우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행사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해운대 불빛축제를 보면 기간이 11월 29일부터 시작돼서 1월 18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군남로 해운대 시장까지 굉장히 거리가 길게 잔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펼쳐지는 조명축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콘셉트 같은 경우에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입니다. 여기 포스터를 보시면 별들이 굉장히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별빛 축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런 콘셉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메인존 하이라이트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우주, 달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구 달 대형이 바로 포토존이어서 너도 나도 연인과 친구들이 몰려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은하수 파도형 LED로 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LED가 쭉 나와주면서 불빛이 더욱더 예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쁜 우주선 모양도 보여지고 있고요. 우주와 바다를 조화로 해서 조형물을 한 것이 대표적인 콘셉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굉장히 은하수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우주 컨셉이지만 과하지 않게 이 바다와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함로 겨울거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눈에 띄는 게 대형 트리입니다. 대형 트리가 너도 나도 포토존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12월 하면 트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해운대 중심에 이렇게 대형 트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빛 아치와 트리 터널, 그리고 음악과 조명 사이에서 어우러진 분위기가 더욱더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우주 컨셉이지만 이렇게 대형 트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운대 시장 겨울 산책 거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겨울 하면 또 따끈따끈한 이 어묵과 군고구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조명이 설치된 시장 입구를 통해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조명 아래서 어묵과 군고구마 그리고 겨울의 대표 먹거리를 먹을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상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축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인증샷, 이 포토존이 되겠죠.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이 지구 달 포토존이 탑4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하수 파도 조명 산책로, 그리고 군함로 대형 트리 광장, 별빛 아치와 트리 터널이 있겠습니다. 자, 사진만 봐도 정말 반짝반짝 예쁘죠? 그래서 이 네 곳은 꼭 들러서 사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겨울밤을 가장 반짝이게 만드는 해운대 불빛축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인과 가족, 친구들과 모두 함께해서 예쁜 아름다운 사진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겨울밤의 낭만을 담을 수 있는 축제인데요. 부산 해운대에서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축제를 즐겨보시죠. 지금까지 어딜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그리고 경제 이야기 해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앞서 문민지 아나운서가 이제 7년 차를 맞이한 부산의 해운대 비축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전해주시겠습니다. 12월 10일 국내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 마이너스 0.21%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4,13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했는데요. 3,737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3,000억대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39%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93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의 순매수세가 있었는데요. 98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의 이 동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이 뚜렷한 선방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시총 1위와 2위를 다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추진, 미국의 상장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3.53%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 중동 전쟁에 이제 종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마이너스 4%대 이 방산주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뚜렷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약주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었죠.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0.22% 하락세를 보였고요. 대신에 제2의 알테오젠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ABL 바이오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ABL 바이오가 강한 기대감과 함께 9.02%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른 제약 바이오주도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2.95% 상승, 펩트론 4.87% 상승, 삼천당제 5.27%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AI에서 로봇주로 좀 주목을 하셔라 라는 이슈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72%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황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문민지 아나운서가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징주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유상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살펴보려 하는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먼저 가져온 특징주는 성호전자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발 호재로 장중 30% 가까이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자회사인 멜라녹스에 광모듈 정렬자비를 납품하는 ADS테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성호전자 주가는 지난 8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은 데 이어서 오늘도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 ADS테크를 인수한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ADS테크는 2000년 설립된 광모듈 정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장비의 핵심료들인 광트랜시버 내부의 렌즈와 칩, 광섬유를 정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DS테크는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ADS테크 매출의 90% 이상은 멜라녹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 강한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일주일 사이 차트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은 데 이어서 오늘 종가는 6,2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24.75포인트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연일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상아 아나운서가 특징주 잘 전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안 기업 페스카로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10일 장 초반 따블의 공모가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기업은 차량 통합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차량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커지면서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벡트입니다. 벡트가 오늘 10일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무인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10일 오전장 개장 후 30분부터 벡트는 전일 대비 29.83% 솟으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부터 스마트시티와 가상현실 콘텐츠 등 벡트가 보유한 디지털 샤이니즈 기술의 수요처 확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서지범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벡트가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마트 캠퍼스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디지털 샤이니즈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중동 및 유럽 시장에서 해외 사업의 본격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벡트는 프로젝터와 전자칠판 등을 활용해 영상 기획과 운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샤이니지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엔 AI 서비스를 결합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벡트의 지난 3분기 매출액은 8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4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분기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 특성상 1, 4분기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현재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권으로 글로벌 파트너십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벡트는 지난 10월 싱가포르에선 인프라 구축 업체와 디지털 샤이니지 공급 계약 체결을 했으며 로보틱스 솔루션 업체와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신생 동력을 확보했다고 전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기회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무인화 관련주인 벡트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벡트 차트입니다. 시가 2,535원 6.6%에서 시작했는데요. 오늘 장중 종가 29.83% 오른 3,090원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전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활용한 미국 예탁증권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 상장된 기업이 ADR을 발행하면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가 크게 제고될 가능성에 주목받은 건데요.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위상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유상화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삼성 SDI는 이날 미주법인인 삼성 SDI 아메리카가 미국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 운영업체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는 2조 원을 넘고 공급 기간은 2027년부터 약 3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삼성 SDI가 이번에 공급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셀은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 2.0에 탑재됩니다. SBB는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화재 안전장치 등을 통합 설치한 일체형 ESS 솔루션으로 SBB 2.0은 각형 LFP 배터리가 적용된 첫 모델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 SDI는 3원 개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포트폴리오를 LFP 배터리로 확장하는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ESS용 각형 배터리의 글로벌 판로를 꾸준히 확대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 32만 6천 원에 출발을 했다가 오늘 2.42% 오른 31만 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이슈가 되었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기업 로그 시간입니다.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앞서 소개한 뉴스와 딱 연결이 되는 지마켓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 로고는 G마켓입니다. 최근 무단 결제 사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G마켓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알찬 정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G마켓은 2000년 대한민국에 설립된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현재 본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후 신세계 그룹 계열로 편입됐으며 사명은 G마켓 글로벌로 변경하며 보다 확장된 글로벌 전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니라 향후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기업 구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G마켓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G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판매자들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하고 또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가격을 비교하며 합리적인 구매를 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패션과 뷰티, 전자기기, 생활용품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위치와 경쟁력입니다. G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오픈마켓의 초기 확산을 처음으로 주도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랜 기간 높은 브랜드를 유지해 왔으며 그동안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내 우위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최근 등장한 쿠팡과 마켓컬리, 또 이마트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된 지금에도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G마켓의 최근 전략과 방향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명 변경과 함께 G마켓은 해외 판매와 국제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품을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이끌고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린 전략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마켓 전망과 시사점입니다. G마켓은 오픈마켓 초기 멤버지만 지난 몇 년간 1위 자리를 쿠팡에게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2025년 하반기 이 구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동맹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G마켓 알리익스프레스의 연합인데요. G마켓의 스마일 배송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초저가 상품력이 더해져 물류 혁명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G마켓은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알리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된 G마켓이라는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이었는지 기업 로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최근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유상아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 리포트일까요? 네, 오늘은 로봇 산업과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자동차 업쟁이 더해질 로봇의 가치라는 주제인데요. 자료는 대신증권 산업분석 리포트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로봇 산업은 2026년 양산의 원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글로벌 로봇 산업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 2026년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의 원년으로 전망이 되면서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본격 양산을 전망했고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역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초도 양산을 2026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비아디, 샤오미 엑스펜 등도 공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35년에 약 3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진 중국이 로봇 산업을 주도해 왔다면 2026년 이후부터는 미국과 한국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봇 산업 지원 정책을 별도로 시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 산업 성장 스토리가 왜 자동차 업종이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한동안 저성장 업종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의 성장 가치가 더해질 경우 자동차 업종 전체의 밸류에이션 체제가 바뀔 가능성, 즉 리레이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는데요. 3분기 기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누적 매출은 1,050억 원, 당기 순손익은 마이너스 3,540억 원을 기록했지만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피어 기업들의 PS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최소 3조 4천억 원에서 최대 42조 원이 산출됩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합산 지분 가치는 2조 원에서 28조 원, 그룹 상장사 시총 172조 원 대비 1%에서 16% 수준의 재평가 여력이 있습니다.
즉 로봇 밸류가 반영되면 현대차그룹의 주가 스토리의 무게중심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로봇 양산이 실제로 만들어낼 매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글로벌 주요 로봇 모델의 예상 양산 단가는 휴머노이드는 6,130만 원, 사족보행 로봇은 3,486만 원, 물류 로봇은 1,107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간 양산 규모를 시장 전망치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50만 대, 사족보행 75만 대, 물류 로봇은 100만 대로 가정할 경우 로봇 판매에 따른 연간 매출 효과는 약 68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생산 원가는 52조 원 규모로 부품업체 매출 확대로 인식될 가능성이 분석됩니다. 즉,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기존 자동차 업종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로봇이 2차 전지 이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빅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도입의 손익 개선 효과도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로봇의 도입은 매출 성장뿐 아니라 손익 개선 효과도 상당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종업원 평균 인건비는 연간 약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유지비는 연 1,400만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생산진 인력의 10%만 로봇으로 대체돼도 연간 약 1조 7천억 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로봇은 하루 18시간 가동하고 인간은 8시간만 일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투자자 집급장에서 어떤 접근 전략이 가능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에서는 대신증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성장성 반영에 따른 업종 리레이팅 구군 진입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탑픽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꼽혔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45만 원으로 잡았고요. 이는 32% 상향된 수치입니다. 현대모비스에서도 또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7% 상향된 4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SL코퍼레이션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함과 동시에 목표 주가는 11% 상향이 된 6만 2천 원으로 잡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일정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월 6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가 있죠. CES 2026년이 열립니다. 또한 테슬라 옵티머스 V3가 내년 1분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 로봇 산업 지원 정책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로봇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 부각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자동차 업종의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 이후 다음 서는 모멘텀은 로봇이 될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자 리포트 잘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코스피가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저는 내일을 기대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는요? 네,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대감이 내일의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한국 시간 11일 오전 4시, 바로 내일 새벽이죠. 미 연준의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할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 전략, 저희 경제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